아니 35,000원만으로도 이렇게 강남이나 서울이 난리가 났는데 1만 원 밑으로 떨어진다는 사실을 애써 외면하고 있다는 거죠. 진심으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주택시장에 참여자입니다. 집을 안 사면 임대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정부에서 하는 이야기도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만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망고쌤TV를 운영하고 있는 RM부동산연구소 최훈성이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부동산 데이터 중 가장 돈이 되는 핵심 지표는 무엇이며 어떻게 봐야 할까요? 돈이 되는 지표다. 이거는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집값은 금리와 수급의 함수다. 이게 중요하다. 왜? 주택시장을 바라보는 뷰를 내 감정에 치우쳐가지고 보면 큰 실수를 하게 된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 시장을 바라보는 본인한 모델이나 뷰가 있어야 되는 거죠. 주식이 오를 거라 생각하는 이유는 뭐죠? 코인이 오를 거라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 이런 거 본인만의 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유독 부동산 시장은 감정에 많이 치우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한마디 할 경험이 있기 때문에. 모두가 참여자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제 임대인에 대한 임차인이었는데 임대인에 대한 생각을 물어보면 다 자기 경험이 다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한테는 정말 나쁜 사람이고 어떤 분은 또 고마운 임대인을 만나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본인만의 작은 프레임을 가지고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주택시장이라는 하늘을.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객관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팩트에 근거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데이터를 계속 보시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어떤 분들은 보면은 10년 넘게 계속 집이 빠진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가 놀랍게도 너무나 인기가 있습니다. 10년이 아니라 서울 같은 경우는 2023년 1월에 실거래 지수 기준으로 반등을 했거든요. 지금 그리고 2년 8개월째 계속 상승 추세에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동안에 우리는 얼마나 많은 하락론에 빠져 있었습니까? 조회수는 하락론이 훨씬 더 많이 나오고 지금도 몇 배 많이 나오는 게 팩트죠. 그런데 집은 빠졌습니까? 자, 그거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많은데 똑똑한 사람들은 왜 이렇게 바보 같은 결정을 하는 걸까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 적은 있으신가요? 혹시 내가 본인만의 도구만에 빠져가지고 세상을 삐뚤어지게 보고 있는 건 아닌가? 개구리한테는, 우물 안에 개구리한테는 하늘이 동그랗게 보이는 거고 집에서 창밖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은 창문이 네모나게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세상은 동그랗거나 네모나지 않거든요. 자, 그래서 저는 팩트에 근거해서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가장 부동산 시장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입주 물량이다. 수요와 공급이다. 우리는 자본주의 경제고 시장 경제이지 않습니까? 시장에서 가격이 결정되는 것은 내 마음이 아니다라는 거죠. 내 마음이 아니라 수요와 공급이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수요와 공급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일까? 보면 수급이라는 거, 수급. 신규 입주 물량. 주택 시장이라는 공간이, 아파트 시장이라는 공간이 얼마나 빨리 늘어나고 있는지,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크기다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늘어나는 욕조에 계속 사이즈가 커지는 욕조에다가 일정하게 물을 부으면 수위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겠지만 욕조가 전혀 커지지 않는데 물을 똑같이 부으면 수위가 빠르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가격이 올라가게 돼 있다. 그래서 이제 뭐냐면 신규 입주 물량이 아파트라는 공간을 계속 확장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플레를 받을 그릇이 필요한 거죠. 그릇이 없으면 가격이 급등하게 돼 있다. 자, 그러면 다시 생각해 보면 구조적으로 공급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도시들이 있어요. 그런 도시에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데, 자, 1번이 서울이고요. 그 다음에 광역시의 핵심 지역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광역시를 내려가면 핵심지 1급지만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 하지만 서울은 전체적으로 공급이 많이 부족하고 앞으로도 세대수는 계속 늘어날 거니까 서울은 물론 양극화는 있겠죠. 강남보다는 아무래도 우리가 말하는 이제 노도강이라든지 금강구는 격차가 계속 벌어지긴 하겠지만 여러분 월급 늘어나는 속도보다는 집값이 더 오를 수 있다. 구조적으로 그렇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돈이 되는 지표는 신규 입주 물량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입주 물량이 가격을 좌우한다는 말씀을 일반인이 쉽게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 입주 물량이 가격을 좌우한다라는 건 사실 금리라는 게 단기적으로 시장을 막 흔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금리는 지나가는 바람이다. 금리는 결국에는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잠재 성장률이라는 게 있는데 잠재 성장률을 기준으로 밴드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금리라고 생각하거든요. 잠재 성장률보다 금리가 좀 많이 높으면 경기가 침체가 오는 거고 잠재 성장률보다 금리가 낮으면 이제 본격적인 인플레이션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근데 이제 이 금리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길게 보면은 결국 잠재 성장률하고 이제 일정하게 거리를 유지하면서 같이 가는 거기 때문에 금리는 단기적으로 집값의 방향을 크게 흔들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수렴하게 돼 있다라는 말씀인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지역별로 입주 물량을 찾아보시는 게 중요한데요. 우리가 흔히 이제 서울이 집이 오르면 다른 지역도 오르고 지방이랑 우리나라 전체 아파트 시장이 동일하게 간다는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만 실제로는 지역마다 사이클이 대부분 다 다릅니다. 금리가 너무 높거나 너무 낮은 경우에는 사이클이 동일하게 가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금리는 말씀드린 대로 일정한 밴드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다 지역마다 사이클이 다릅니다. 그 이유는 부산 사시는 분들이 서울로 출퇴근할 수 없고 물리적으로 사람이 이동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지역 안에서 수요와 공급이 결정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마다 사이클이 다른 거죠. 부산에 입주 물량이 많으면 부산 집값은 서울보다 천천히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입주 물량이 많으면 서울은 당연히 다른 지역보다 수익률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제가 지역별로 입주 물량을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데, 자, 보시면 요즘에는 프롭테크 앱들이 참 많습니다. 그거 조금만 찾아보시면 입주 물량이라고 검색만 해보시면 프롭테크 앱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런 것들을 찾아보시면 지역별로 연도별로 입주 물량을 확인하실 수가 있다. 여기서 중요한 거, 그러면 뭐가 많고 뭐가 적은 거냐, 이런 걸 보실 필요가 있는데 앱들마다 다 기준점이 다 있거든요. 적정 입주 물량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서울은 대략 한 5만 호 정도 연 공급이 되어야 가격이 안정되더라, 이런 통계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서울을 예를 들어 보면 아까 5만 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지지난 정권, 문재인 정권 때 집값이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랐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허탈해 하셨는데 그때 유일하게 가격이 조정을 받았던 시기가 있습니다. 그게 2018년 하반기부터 2019년 초였거든요. 그때는 가격이 빠졌어요. 그때만 서울이 입주 물량이 5만 호에 근접했고요. 그 외 기간은 전부 5만 호에 못 미쳤습니다. 그래서 서울은 이렇게 보면 5만 호 정도는 연간 입주를 해줘야지 가격이 안정되는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이런 게 중요한데, 제가 떠먹여주는 TV에 나왔고 이렇게 강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2025년은 입주 물량이 35,000호입니다. 35,000호인데도 가격이 실제로 올랐습니다. 자, 그런데 2026년, 7년, 8년은 평균, 연평균 1만 호 미만으로 떨어진다는 겁니다. 두렵지 않으십니까? 저는 부동산 빅데이터를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너무나 두렵습니다. 왜냐? 이 수치가 서울 기준으로 보면 1980년대 후반 이후에 40년 만에 최저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집값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2023년부터 용기를 내셔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저는 대학원에서 부동산 빅데이터를 연구하고 싶어가지고 부동산 융합대학원에 부동산 빅데이터 전공으로 지금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좀 더 깊이 있게 공부를 해보려고. 그 정도로 저는 부동산 데이터에 관심이 많습니다. 물론 저는 23년 동안 아파트 시장에 있고 투자도 했고, 그렇지만 데이터에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좋아하고 데이터를 연구하기 위해서 대학원까지 갔는데, 그런 사람인데 제가 두려움을 느끼는 이 감정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서울은 앞으로 3년 동안 확정적으로 입주 물량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는다. 저는 너무 두렵습니다. 이제는 용기가 아니라 이제는 서둘러야 할 때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서울이라면. 아니 3만 5천 호만으로도 이렇게 강남이나 이런 서울이 난리가 났는데 1만 호 밑으로 떨어진다는 사실을 애써 외면하고 있다는 거죠. 두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집이 안 오른다고요? 전세를 만약에 꽉 조이고 시장을 죽여서 매매 시장을 잠궈버린다 그러면 집값이 안정된다고요? 그러면 매매 시장으로 갈 수요들이 임대로 가겠죠.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은 주택시장에 참여자입니다. 집을 안 사면 뭘 하셔야 된다고요? 임대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임대로 수요가 몰리겠죠. 그럼 전세하고 월세가 다시 오르겠죠. 너무나 단순한 겁니다. 이게 주택시장이라는 필수재 시장이라는 공간에 대해서 조금만 이해하시면 요거는 너무 당연한 이야기가 되는데, 많은 분들이 이런 사실을 잘 모르고 계시다. 그래서 정부에서 하는 이야기도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이제 대출 규제로 급한 불은 껐는데 결국에는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서울은 부족하기 때문에 집값은 오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공급 대책을 내놔야 된다 라고 생각하고 계속 공급 대책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자, 정부도 이미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만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서두르셔야 됩니다. 진심으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미분양이 폭락 신호인지 혹은 저점 기회일지 알고 싶은데 어떤 기준을 잡고 보면 될까요? 미분양은 폭락 신호일 수도 있고 저점의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자, 입주 물량보다 더 빠르게 반응하는 게 미분양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미분양 데이터를
매우 좋아합니다. 미분양은 분양을 했는데 분양이 안 된 게 미분양이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공급을 했는데 수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미분양이 늘어난다는 이야기는 수요 대비 공급이 많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미분양이 없다는 이야기는 수요 대비 공급이 없다는 이야기고 수요가 많다는 이야기인 거죠. 자, 그러면 이 미분양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지금 대구라든지 부산은 미분양이 정점입니다. 자, 그 이야기는 뭐냐면 공급이 많았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서울은 미분양이 거의 없습니다. 실제로 서울에 미분양이 있다고 하는데 데이터를 다 찾아보시면 구글에다 검색해 보시면 됩니다. 서울 미분양, 아파트 미분양 현황이라고 치시면 엑셀 파일로 받으실 수 있는데 그 미분양으로 되어 있는 아파트 주소가 나오니까 검색해 보시면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아파트가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강남의 전용 84 아파트 이런 말끔한 아파트가 아니고 시장 재개발한 아파트라든지 그냥 아파트인데 내가 별로 살고 싶지 않은 그런 아파트이거든요. 실제로는 미분양이 거의 없어요. 그 이야기는 수요가 많다는 이야기인가요? 공급이 많다는 이야기인가요?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미분양이 없을 경우에는 저점의 신호가 아니라 폭풍 전야에 있다. 상승 폭풍 전야에 있다고 보시면 되고 미분양이 정점이다. 그 이야기는 지금 어둠의 터널을 힘겨운 어둠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데 빛이 안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집을 구매하시려고 하신다고 하면 이런 게 중요한데요. 이미 미분양이 없는 곳보다는 큰 기회가 올 수 있는 것이 미분양이 정점을 찍고 내려오는 시기, 추세적으로 내려오는 시기, 그때 큰 기회가 옵니다. 서울도 그랬고 부산도 그랬고 대구도 그랬고 대부분의 광역시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래서 제 책에는 미분양이라든지 입주 물량의 장기 시계를 가지고 광역시나 서울을 분석해주는 부분을 제가 넣었거든요. 그 이유가 바로 미분양이 큰 기회가 될 수도 있고 큰 위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자, 반대로 이야기하면 미분양이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시기에는 그 지역의 주택은 매수보다는 임차가 더 유리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은 미분양이 거의 없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용기를 내야 할까요? 아니면 집값이 떨어진다는 기우제 같은 인디안 기우제 같은 말에 넘어가야 뭔지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금리 사이클이 실제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언제 나타납니까? 금리를 보고 부동산 투자 시점을 결정해도 될까요? 금리 사이클은 실제로 부동산에 많은 영향을 주는데요. 근데 금리라는 게 저는 임계점이라는 게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뭐냐 하면 금리가 높으면 집값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반대로 금리가 낮으면 집값이 폭등한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어요. 자, 무슨 이야기냐면 금리는 단기적인 가격 변화에 큰 영향을 주는데요. 자, 어떨 때 영향을 많이 주냐면은 금리는 급등할 때하고 급락할 때 모든 변수를 초기화시킵니다. 무슨 이야기냐? 2020년을 기억하실 겁니다. 2020년 코로나 위기로 금리가 우리나라 최저점으로 내려갑니다. 0.5였죠? 그때는 금리가 너무나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입주 물량이든 뭐든 다 상관없이 가격이 올랐습니다. 대구나 부산도 입주 물량이 폭발했지만 가격이 다 올랐다는 거죠. 그때 사람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야, 입주 물량은 아무 상관이 없어. 입주 물량을 볼 게 아니라 금리를 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했고 입주 물량이 있어도 집값 오른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다는 거죠. 맞습니다. 왜냐하면 금리가 사상 최저 너무 낮기 때문에 최저 임계점 밑을 완전히 돌파했기 때문에 다른 변수는 상관없고 그냥 신축 아파트 입주 물량 많아도 무조건 가격이 올랐던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게 반대의 현상도 2022년 불과 2년 만에 봤죠. 금리가 폭등했습니다. 그죠? 근데 금리가 폭등하는 게 속도가 너무 빨랐다는 거죠. 1% 후반에도 주택담보대출이 나왔었어요. 2020년에. 그런데 이제 주택담보대출이 5%를 넘어서 6%까지 근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는 입주 물량이 있든 없든 모든 변수가 초기화되면서 전국이 다 내렸죠. 이런 식으로 금리는 너무 높거나 너무 낮을 때 집값에 큰 영향을 주지만 사실은 일반적인 경우에는 별 영향이 없습니다. 자, 지금 금리는 그렇게 폭등하거나 폭락하는 경우는 10년을 기준으로 보면 길어야 1, 2년이다 라는 거죠. 대부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체력적으로 이길 수 있는 수준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단기적으로 금리에 급등락이 오면 위기이자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죠. 어떤 분은 위기를 보실 거고 어떤 분은 기회를 보실 겁니다. 지금 금리는 제가 보기에는 크게 높거나 크게 높지는 않고 어느 정도 버틸만 한데 앞으로는 이 금리를 계속 유지한다면 아마 침체가 더 깊어지지 않을까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한국은행이나 정부에서도 이 금리를 내리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보는데요.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고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금리는 내리고 싶은데 내리면 집값이 오를 것 같으니 집값을 먼저 잡고 금리를 내리고 싶은 거죠. 집값만 좋고 자영업이 다 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영업이 망하면 금리를 내려서 경기를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어머 이거 금리 내리면 돈이 다 부동산으로 가고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겠네. 그래서 금리를 못 내리겠어. 그게 한국은행 총재의 핵심 논리예요.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는 민생 경제를 살려야 되는데 그러면 금리를 내려달라고 한국은행에 그 의무의양으로 이렇게 요청을 계속 하는데 한국은행에서 계속 그렇게 나오니까 어쩌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행 총재가 메시지를 던지죠. 자, 주택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거시 정책을 한번 해봐라 라고 힌트를 줍니다. 그게 바로 가계부채를 줄이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금융위원회에서 가계부채 대책을 내놓았던 거예요. 그리고 가계부채 늘어나는 총량이 늘어나는 속도가 줄어들기 시작하면 아마 한국은행은 금리를 내릴 건데 제가 쪽집기는 아니지만 예상해보면 가계부채는 8월 달에도 계속 늘어날 겁니다. 그리고 9월까지도 늘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가계부채의 총량은 아파트 매매 거래량하고 비례합니다. 왜?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늘어나면 가계대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근데 우리 이번 6월이 1만 2천 건이라는 아파트 매매 거래량을 보였는데 이건 10년 평균이 그러니까 5,800건인데요. 이거의 2배 이상 거래량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가계부채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였어요.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아파트는 매매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약을 하고 2, 3개월 뒤에 잔금을 하고요. 잔금 시에 대출이 실행이 됩니다. 결국 뭐냐면 계약이 있고 2, 3개월 뒤에 실제로 가계부채가 늘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6월의 거래량이 1만 2천 건이었으니까 8월이나 9월까지는 가계부채가 계속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한국은행도 크게 금리를 빠르게 내리거나 이러기는 쉽지 않을 거고 아마 9월 달에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줄어드는 걸 확인하고 내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또 이게 다시 집값을 부추길 수 있는데 이 부분이 또 걱정이 되는 거죠. 금리는 결국엔 내려가는 사이클이고 서울만 보면은 역대급 40년 만에 최저치 입주 물량이 3년간 확정적으로 지속된다라고 보면 저는 많이 두렵습니다. 강남 집값이 올랐을 때 같이 반응하는 지방 도시가 있나요? 강남 집값이 올랐을 때 반응하는 지방 도시라기보다는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지역마다 사이클이 다 다른데 자 무슨 이야기냐, 금리는 전국이 똑같다는 거죠. 부산에서 대출을 받나 서울에서 대출을 받나 대출 금리는 비슷한데 자 강남이 오른다는 거는 강남 자체에 물량이 없기 때문이죠. 물량이 없는데 수요가 몰리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러면 강남이 올라서 오르고 나서 다른 데가 오르면 우연히 강남이 오르니까 여기가 오르는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지방도시는 완전히 독립적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지방도시 안에서 아파트 가격이 독립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강남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지방도시가 올라간다기보다는 그 지방도시 자체의 입주 물량이 앞으로 감소하느냐 미분양이 감소하느냐 이런 부분이 더 중요하게 될 거고 다만 강남의 집값이 오르면 부산이나 대구에 현금 부자들이 많습니다. 현금 부자들이 강남에 집을 사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3월 달에 토지거래 허가를 해제했죠. 자, 이게 부산이나 대구의 현금 부자들의 심리를 매우 자극해서 강남을 급등시키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부산이나 대구에서 현금이 많으신 분들이 강남에 집을 사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 실거주 의무가 있습니다. 부산이나 대구에서 살고 있는데 강남에 실거주를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못 사고 있었는데 토지거래 허가를 잠깐 해제하면서 실거주를 안 해도 소위 말하는 갭 투자를 하거나 월세를 놔도 되는 시기가 생기면서 폭등을 부추겼던 거죠. 그래서 강남 집값이 오르면 지방 도시가 따라서 오른다기보다는 강남 집값이 오르면 지방 도시들의 현금 부자들의 심리를 자극할 요인은 있다. 이런 부분들을 정책을 할 때 세심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꾸준히 데이터의 중요성을 강조하셨는데 데이터가 말하는 2025년 집값 반등 시점은 언제일까요? 또 집값의 찐 바닥은 여기라는 신호를 데이터로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요? 2025년 집값이 반등하는 시점은 솔직히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집값은 2023년 1월부터 서울 기준으로 반등했고요. 자, 2025년 하반기부터 반등할 곳은 이제 지방의 광역시들이
움직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지방의 강력시들이 순차적으로 입주 물량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집값을 구성하는 가장 큰 요인 두 가지 중에 하나인 입주 물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핵심 지역부터 움직일 것이다 라는 거고요. 지방 도시들은 그래서 2025년 하반기부터 반등할 건데 울산, 부산 순으로 반등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 이거죠. 서울은 어떻게 할 거냐. 서울은 지금 대표님 말씀대로면 많이 올랐는데 추가로 더 오르기 힘들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자, 하반기에는요, 하반기 서울시장은 조금 달라질 겁니다. 이제. 대출이 6억밖에 안 돼. 그래서 연끌 수요들이 강남이라든지 핵심 지역 있지 않습니까? 한강벨트라고 하죠. 마용성 같은데 그런 지역들에 집을 사기에는 많이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규제 한 달이 지나고 가격이 다시 반등하게 되잖아요. 심리가 다시 살아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6억 대출 규제로 인해서 이제는 서울의 B급지, C급지가 점진적으로 오르면서 그동안 벌어졌던 격차를 다소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다 줄인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다소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강남에 40억, 50억 하는 집은 사실 우리 이야기는 아니에요. 기분은 좀 나쁠 수 있지만. 그런데 이제 10억에서부터 20억 사이에 있는 집은 어쩌면 6억대부터 15억 사이에 있는 집은 우리 이야기일 수 있는데 하반기부터는 이제 우리가 그래도 어떻게 하면 살 수라도 있는 집들의 매매가나 전세가가 오를 수 있다. 이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집을 사지 않으면 앞으로 10년 동안 격차는 더 벌어질까요? 격차가 더 벌어진다. 저는 이게 사실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데이터로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궁금해서. 분당이 있고 일산이 있죠. 1기 신도시라고 하고 90년 초반에 입주를 했었는데 처음에 똑같은 가격으로 입주를 했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지금은 이제 3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똑같은 아파트가. 이제 요게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는데 집을 사느냐 안 사느냐는 본인의 선택일 수 있지만 이 자산 입장에서 보면은 그 자본주의는 어차피 돈을 계속 수도꼭지 틀어놓은 것처럼 계속 늘어나는 거니까요. 돈이요. 집이 좋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결국에는 그 속도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산을 취득하는 것이 자본주의에서는 무조건 격차를 벌리는 방법이 되겠죠. 어차피 자본주의는 인플레를 숙주로 자라는 괴물이니까 쉽게 생각하면 욕조에 물을 계속 틀어놓은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게 그러면 수익이 계속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 수익이 올라가는 게 이제 가격이 높아지는 거니까 그 속도를 일반적인 소득이나 이런 걸로 따라가기가 너무 어렵다.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도 사지 않으면 격차가 더 벌어질 거다. 그런데 다만 주의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 이제 모든 집이 다 자산 격차를 벌이지는 못할 거다. 예전에는 모든 게 올랐다. 앞으로의 세상은 모든 게 풍부한 세상이 될 거다. 예전에는 모든 게 부족했어요. 그래서 아무거나 사도 올랐어요. 쉽게 생각하면 중계동의 아파트에다가 2천만 원을 보태면 강남의 아파트를 살 수 있다. 이런 기사들이 97년, 98년에 도배가 되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10배 이상 차이 나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이제 핵심지에 좋은 아파트를 사야지 격차를 더 크게 벌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아파트를 고르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좋은 아파트는 이게 물리적으로 콘크리트 덩어리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입지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살기 좋은 곳이 좋은 아파트죠. 예를 들면 일산이나 분당 살기는 다 좋습니다. 다만 가격 차이가 날 뿐이거든요. 자산 격차를 벌이려면 가격 차이를 벌이는 핵심 요소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걸 보통 우리가 입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근데 입지를 떠나서 생각해 봐야 될 게 또 뭐가 있냐면은 아까 욕조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욕조에 물을 틀어놓으면 물이 올라가요. 예, 수위가 올라가죠. 그게 가격이 상승하는 거하고 똑같은 원리인데 그런데 이게 욕조가 점점 커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올라가는 속도가 느려지거나 오히려 더 수위가 낮아질 수도 있겠죠. 그게 뭐냐면 저는 주택시장이라는 공간이 계속 넓어지고 있는 곳은 살기는 좋을지 몰라도 가격이 덜 오를 수 있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예를 들면 그 공간이 넓어진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아파트의 공급이 계속 늘어난다는 이야기하고 동일한 거죠. 그렇게 보면 분당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의 공급이 거의 늘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가격 상승 속도가 똑같이 인플레가 발생하는데 똑같이 인플레가 발생하지만 분당은 3배 이상 오르고 일산은 가격이 못 오른 이유가 바로 뭐냐면 아파트라는 공간이 늘어났기 때문이죠. 신규 공급이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보시면 지리하고도 관련이 있는데 분당은 산으로 쌓여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아파트를 새로 지을 공간이 없습니다. 근데 30년이 되기 전에는 재개발, 재건축을 할 수가 없잖아요, 또. 그러니까 여기는 30년 동안 공급이 계속 없었던 거고, 일산 같은 경우에는 한강 하류잖아요. 퇴적평야가 넓게 형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산이라든지 파주라든지 김포라든지 금당 같은 경우에는 넓은 평지가 많다 보니까 논밭이죠. 예, 그래서 거기는 공급하기가 쉬웠어요. 계속 아파트라는 공간이 늘어나고 있는 거죠. 인플레는 똑같이 발생하지만.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좋겠다. 결국에는 입지가 좋아, 살기 좋은 아파트는 어디든지 있어요. 하지만 많이 오르는 아파트는 조금 다른 거다. 그래서 입지보다는 이런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치명적인 착각은 무엇인가요? 착각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현실에 충실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라는 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플레가 계속 발생해야지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하면서 일을 하고 그 부산물들을 공유하면서 좀 더 행복해지는 거거든요. 이게 아담 스미스의 이론이었어요. 그걸 좀 쉽게 해석하면 그렇게 되는 건데, 그러면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까 안 떨어질까 이제 요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길게 보면은 결국엔 집은 필요하지 않습니까? 자기 집이든 남의 집이든 필요하단 말이죠. 장기적으로 보면 인플레로 인해서 계속 돈이 늘어나니까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어요. 일시적으로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집이 너무 비싸죠.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좋은 곳에 좋은 아파트가 너무 비싸죠. 그래서 심리적으로 너무 비싸니까 떨어질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치명적인 착각인데, 사실 서울 같은 경우에도 보면 여전히 비싸고 예전에도 비쌌습니다. 부모님에게도 물어보시면 예전에 아파트가 쌌냐? 라고 물어보시면 부모님도 비쌌다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자, 그 이야기는 뭐냐면 아파트는 예전에도 비쌌고 지금도 비쌌고 앞으로도 비쌀 것이다. 근데 그 감정적으로 비싸다고 해서 이성이 흐려지면 안 된다라는 거죠. 앞으로도 돈은 계속 늘어날 것이고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주택이라는 공간이 늘어나지 않는 곳은 계속 가격이 오를 겁니다. 그래서 계속 집이 비싸다고 해서 떨어지기를 기다리시다 보면은 시간이 지나면 양극화가 더 생길 거고, 그로 인해서 자산 격차도 생길 거고 행복감에도 많이 타격을 입을 거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내 집 없이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말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인가요? 행복은 사람에 따라서 기준이 다른 거죠. 어떤 것에서 행복을 찾느냐의 문제인데, 이제 자산 측면에서 보면은 자산이 클수록 행복이 비례한다라고 가정하면 내 집이 없으면 행복감이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 사실 이런 거 요즘에 밥을 못 먹어서 굶는 사람들은 없고, 모든 게 풍부하잖아요. 이제 먹냐 안 먹냐의 문제가 아니라 더 좋은 것을 먹느냐 아니냐의 문제죠.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은 많거든요, 사실. 근데 좋은 집에 사느냐 안 사느냐, 요거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 현 시점에서 결국에는 뭐냐면 앞으로 집을 안 사면 집값이 떨어질 거냐, 아니면은 집을 안 사고 있으면 집이 계속 올라가지고 격차를 더 벌릴 것이냐, 이런 문제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앞으로는 오르는 곳만 더 오를 거다라고 보시고,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구조적으로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생각하신다면 내 집이 없는 것보다는 집을 가지시는 게 더 좋다.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자, 주식은 안 사도 돼요. 아무 지장도 없어요, 사는데. 예를 들면 주식을 안 산다고 해서 내가 생활이 힘든 건 아니잖아요. 근데 주택은 필수제예요. 무슨 이야기냐? 오늘 내가 저녁에 잘 곳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딱 무조건 참여해야 되고 모든 사람들이 시장에 참여를 해야 되거든요. 그게 내 집으로 참여하느냐 임차로 참여하느냐, 이 차이거든요. 그럼 집을 안 사도 행복할 수 있어요. 자산 격차가 벌어져도 참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러면 임대로 사셔야 되는데, 그럼 임대료는 안 오르냐, 이런 문제하고 똑같은 거죠. 의외로 매매도 많이 올랐지만 임대료도 엄청나게 많이 올랐습니다.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최근에는 월세 500짜리도 나온다, 이런 건데 고가 시장 이야기고요. 중저가 시장에서도 100만원, 200만원 월세 나오는 것은 요즘에는 흔히 볼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럼 앞으로 그러면 월세는 안 오를 것이냐,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통계를 한번 뽑아봤는데 10년 전의 매매보다 지금 현재의 전세 가격이 비싼 비중이 얼마 정도 될까? 서울에서. 그래서 데이터를 어떻게 뽑았냐면 실거래 기준으로 10년 전에 매매 거래랑 전세 거래가 있었던 것 중에 현재 10년 후에 전세 거래가 있었다. 그러면 서로 비교하는 거죠. 10년 전에 매매 가격이랑 현재의 전세 가격을 서로 비교해요. 그래서 뭐가 더 높은지 비교해봤는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87%가 10년 전의 매매보다 지금 전세 가격이 더 높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렇게 보면 우리 인생이 길지 않습니까? 100백이 현재 나이가 남아있는 인생이라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그래서 집을 안 샀어. 그러면 전월세로 살겠어.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높은 임대료 차라리 10년 전에 사는 게 낫겠다. 이런 후회를 뒤늦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집을 안 사도 행복하게 살 수 있지만 자산적인 측면에서는 사는 것이 오히려 길게 보면 더 이익일 건데 다만 모두가 원하는 곳에 집을 사는 게 더 좋을 거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월급으로만 버티는 사람과 자산도 일하게 만드는 사람의 차이는 얼마나 날까요? 자, 월급만 받고 버틴다. 요거는 통계적으로 이미 월급만 받으면 안 된다는 게 증명이 됐어요. 자, 프랑스의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라는 사람이 있죠. 그분이 자본주의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300년 동안 선진국의 데이터들을 연구해 보니까 결론이 이거였어요. 자산으로 취하는 이득이 증가하는 것보다 월급이 증가하는 게 훨씬 적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격차가 너무나 크게 벌어진다. 이런 결론이 이미 있습니다. 그게 21세기 자본론이라는 책인데요. 엄청 두꺼워요. 그 내용을 요약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결국 뭐냐면 월급만 받아서는 시간이 갈수록 격차가 벌어진다는 것이 이미 통계적으로 선진국 데이터, 300년 이상의 데이터로 이미 확정이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주택시장은 감정을 좀 배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데요. 무슨 이야기냐면은, 자, 감정적으로 비싼 거는 저도 이해합니다. 저도 비싸다고 생각하고, 하지만 그래서 앞으로 더 안 비싸질 거냐?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근데 이게 이미 통계적으로 다 나와 있는 사실인데도 부정하고 현실이 너무 힘드니까 그걸 부정하려는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집은 평생 살면서 가장 큰 소비 활동이라 생각하거든요. 그게 매매든 전세든 월세든 똑같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집을 구하고 안 구하고를 내 감정에 치우치거나 또는 그 유튜브 댓글이나 아니면은 자기가 보고 싶은 유튜브 알고리즘에서 소개해주는 그런 영상의 내용을 가지고 결정하지 말고 팩트를 바탕으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주는 사람이 있거나 영상이 있다면 꼭 찾아보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본인이 믿고 있는 그런 유튜브나 영상들 좋은 분들 많지 않습니까? 유튜브 알고리즘이 자기의 생각을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추천드리는 게 있는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있는데, 진짜 집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본인이 믿고 있는 사람이 1년 전에 했던 이야기, 6개월 전에 했던 이야기, 영상이 다 박제돼 있으니까, 그리고 2년 전에 했던 이야기를 다시 돌려서 한번 보시라. 그리고 그때 했던 이야기가 맞았는지 틀렸는지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한국부동산원에 가면 주택, 아파트 실거래 가격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펴놓으시고 2023년에 그때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고 2024년에 영상 한번 들어보시고 실거래 지수가 실제로 얼마나 올랐는지 내렸는지를 보시고 그런 식으로 검증해 보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영상 6개월 단위로 몇 개만 보시면 그분이 말씀하시는 게 물론 모든 걸 맞출 수는 없겠죠. 정말 고장난 시기가 아닌지 그냥 하루에 2번 맞는 시기가 아닌지 맞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뭘 믿어야 할까요? 내 감정을 믿어야 할까요? 아니면 팩트를 믿어야 할까요? 지금은 그거부터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집을 사려고 한다면 가장 먼저 정해야 하는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뭘 보시는 게 좋냐면은 일단은 입주 물량을 보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집은 집값은 매우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많은 분들이 처음에 투자나 자산 형성을 하실 때 주식이나 코인을 접하시기가 쉽죠. 왜? 가격이 돈이 얼마 안 드니까. 그래서 주식이나 코인하고 비슷하게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어차피 주식이나 코인은 말씀드렸지만 필수제 시장이 아니고 주택은 필수로 있어야 되기 때문에 평생 집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기 집이든 남의 집이든.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본주의에서 돈은 계속 늘어나니까 금리가 매우 중요하죠. 금리는 매우 중요하고 그래서 금리하고 수급 그러니까 신규 입주 물량이 집값을 결정한다. 그래서 집값은 금리와 수급의 함수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금리는 누구도 바꿀 수가 없어요. 개인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금리는 대응의 영역이지 결코 내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보면 이제 수급에 대해서 공부를 해봐야 된다. 입주 물량 데이터를 요즘에 알려주는 사이트들이 되게 많으니까 앞으로 아파트가 얼마나 공급이 되는지 이런 모습을 보시면 되는데 똑같은 가격에 10억짜리 집이 있다고 하면 어디를 살 것인가 이런 거 고민이 되시잖아요. 그러면 장기적으로 3년 내에 입주 물량이 없는 곳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마 3년 지나면 수익률이 확 차이가 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길게 보시고 접근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금리하고 수급을 보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집을 사면 좋은 건 알지만 돈이 없어서 집 살 생각도 못한다는 사람들을 위해서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돈이 어느 정도 있어야 부동산 투자를 시작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집은 필요한데 임대료는 갱신형이고 계속 올라가는 거고 주택 가격은 한번 사면 영원히 그 집은 그 가격이 고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생각 지나고 나면은 높은 임대료에 고통을 받게 되는 거지. 근데 집은 한번 샀으니까 10년 전에 샀으면 10년 전 가격이 나한테는 10년 전 가격인 거잖아요. 그래서 집은 사는 게 좋은데 돈이 없잖아. 그러면 결국에는 이렇게 해야 된다. 오늘의 당신을 바꿔야 된다. 이거 약간 감성적인 건데 뭐냐면 그 본인이 할 수 있는 거 생각해봐라. 집값을 내릴 수 있냐? 없지 않냐? 근데 집은 계속 오를 것 같지 않냐? 그러면 방법이 없다. 방법 없는데 그냥 길게 놓고 보면 답이 있다. 500 받아서 300 쓰고 200 저축하지 말고 500 받으면 받자마자 300만 원 이자 내고 나머지 200으로 생활해봐라. 그러면 인생이 달라진다.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방법이 없어. 돈 열심히 모아가지고 뭐라도 하나 사는 게 좋다는 거죠.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자기는 이제 월급하고 집하고 둘이 일하는 거죠. 혼자 일하는 것보다 둘이 일하는 게 훨씬 빠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제 남들하고 격차가 벌어지는 거예요, 친구들하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제 그러는 과정에서 뭐 이자를 내야 되니까 돈을 안 쓰겠죠? 그죠? 돈을 안 쓰고 또 내 집을 샀으니까 불안하겠죠? 공부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빚을 갚는데 뭐 하루 이틀 만에 갚는 건 아니잖아요. 5년, 10년 계속 갚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5년,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본인은 아껴 쓰고 공부하고 저축하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10년을 산 사람하고 그냥 집이 떨어질 거다 막연히 그러고 앉아있는 사람하고 격차가 벌어지는 게 이게 나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실거주를 위해서 산다면 돈이 많이 필요하죠. 대출 많이 땡겨야 되니까 막 3, 4번 있어야 되고 1, 2억이면 충분히 내가 실거주 안 해도 되잖아요. 이렇게 캡 투자라든지 뭐 이렇게 재개발, 재건축에 미리 투자해 놓고 있는 게 불법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코인도 하고 뭐 잡조도 하는데 그런 거 사놓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생각보다 빨리 오릅니다. 월급보다는 빨리 오를 겁니다. 그래서 집에서 일하는 사람을 계속 늘려야지. 그게 방법이죠. 1억 정도 있으면 서울에서는 쉽지 않으니 오피스텔이나 아파트를 사야 되잖아요. 쉽지 않으니 지방으로 가야 됩니다. 지방으로 가야 되는데 지방 그러면 이제 그 사지로 몰아넣는 거거든요. 지방은 더 심해요, 양극화가. 그래서 부산 같은데 핵심 지역에 1억 초반으로 살 수 있는 거 이런 거를 사놓으면 어차피 부산이 바닥이니까 사이클이 있잖아요. 2, 3년 뒤에 엑시 딱 하면 괜찮을 겁니다. 아마 최소 5천만 원 이상 벌 수 있을 거다. 부산은 부동산 투자를 하기에 매력이 없는 곳 아닌가요? 그게 오해죠. 그게 오해고 어떻게 보면 부산이 서울보다 10년 이상 빠르다. 그 부동산 시장 움직이는 게 서울도 그렇게 될 거다. 서울도 이미 차이가 나고 있잖아요. 그 착각이라는 거죠. 그게 또 착각이라는 거죠. 인구 거주로 되면 집값이 떨어질 거다. 이게 착각이라는 거죠. 인구 거주로 되면 돈이 줄어드냐 이거죠. 집이 좋아지는 게 아니고 돈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가격은. 그걸 반대로 생각하는 거죠. 인구 거주로 된다고 돈이 사라지진 않잖아요. 그게 돈이 사라지는 거는 마이너스 성장을 장기적으로 지속하면 돈이 사라지는 거지. 근데 그게 마이너스 성장이 언제 올 거냐 이런 거잖아요. 한국은행에서 이제 인구 추계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인구 관련 보고서도 내놨는데 그거 보면 2050년 정도 되면 우리가 마이너스로 갈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2050년에 갈 거니까 2025년부터 그럼 집을 안 사고 있어야 되냐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럼 2025년부터 2050년까지는 평균적으로 많이 오르겠죠 가격이. 그리고 2050년이 되면 그때부터는 역성장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 이야기는 뭐냐면 2025년부터 2050년까지 뭐 한 10억 오르고 그 다음에 천천히 빠지겠죠. 그러면 그때 2025년에 떨어질 거니까 지금부터 떨어질 거니까 지금부터 안 사야 되냐 그런 논리랑 똑같은 거니까 그거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조금만 상식이 있으신 분이면 당연히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서울의 집이 비싼 건 사실이고 저도 인정합니다. 비싸고 싸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앞으로 더 오를 거냐 안 오를 거냐 이게 사실 더 중요한 거죠. 비싸지만 더 비싸질 것이냐 이제 점점 싸질 것이냐 이게 중요한 건데 그렇다 그러면 아파트 시장의 사이클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하셔야 되고 아파트 가격의 결정 원인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거기에 여러분의 감정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아파트 슈퍼사이클이라는 책을 저술한 이유도 이런 부분을 좀 알려드리고 싶었다. 너무 유튜브나 매체에 더 휘둘리는 것 같다. 그리고 알고리즘이라는 게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 속으로 사람을 계속 더 깊은 심연으로 몰아넣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여러분들이 주식이든 코인이든 부동산이든 한 곳에 너무 집중해 있는 것 같을 때는 반대쪽 의견들도 한번 들어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23년 전에 첫 집을 샀는데 정말 연끌을 했고요. 저도 월급의 80% 이상을 무조건
무조건 저축을 했습니다. 제가 월급이 125만 원이었는데 저는 100만 원밖에 안 썼거든요. 그렇게 2년 모아서 모은 2천만 원으로 영끌해서 집을 사고 그게 점점 불려가지고 6년 전에는 강남 입성도 성공했거든요. 자, 근데 지금 제가 23년을 하면서 느낀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고 오래 기다리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방에 인생을 바꾸기를 원하고, 실제로 저도 그랬거든요, 오랜 기간. 하지만 그런 건 없더라고요. 한 방에 인생을 바꾸는 거는 수학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거니까 본인이 할 수 있는 걸 해야 되는데, 여러분, 미래의 당신이 바뀌기를 원한다면 오늘의 당신을 바꾸셔야 됩니다. 대출 같은 경우에도 많이 두려워하시는데 어쩌면 저의 성공은 대출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500만 원 월급을 받아서 이자를 200을 들어내고 300을 가지고 아끼면서 사는 것이랑 500을 받아서 그냥 쓰고 남은 돈을 저축하는 것이랑은 천지 차이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열심히 빚을 갚고 집을 샀으니까 공부를 하고, 그래서 오늘의 내가 바뀌고, 이게 쌓이고 쌓여서 10년이 지나고 나면은 내 인생이 바뀌는 거고 미래가 바뀌는 것이지, 한 방에 뭐 사가지고 인생이 팔자가 바뀌고 주식 하나 사서 뭐 10배 100배 올라서 주식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고, 이런 거는 그냥 잠시 지나가는 운일 수도 있고 거기에 비해서 더 큰 실패를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저는 많이 해봤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조금씩 노력한 사람들이 노력하면서 하루하루 쌓아서 10년 지난 사람이 성공하는 것이, 그냥 집값은 떨어질 거야, 주식은 하면 안 돼, 코인은 무서운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까르페 디엠 그러고 놀러 다니고 하루를 즐기는 사람들보다 10년 지났을 때 더 격차가 많이 벌어져야 이게 나라다라고 생각하고, 대한민국은 적어도 아직은 그런 나라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 오늘의 당신을 바꾸셨으면 하고, 거기에 저의 책이 또는 저의 강의가 조금이라도 도움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